샬롬 삼국지 8권 11번째. 관공이 그렇게 소리쳐 말렸으나 소용없었다. 어느새 형주 토박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오래된 군사 300여 명만 겨우 관공 주위에 남아있었다. 관공은 그래도 굽히지 않고 애워싼 적병과 싸움을 계속했다. 밤도 깊어 삼경 무렵이 되었을 때 문득 동쪽에서 함성이 크게 일었다. 관평과 요화가 길을 나누어 두꺼운 적병의 애음을 뚫고 관공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겨우 관공을 구해낸 관평이 관공에게 권했다. 지금 군사들의 마음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마땅한 성을 얻어 잠시 들어앉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을 만한 성이 어디 있겠느냐? 관공이 지친 음성으로 물었다. 관평이 미리 살펴둔 듯 말했다. 멀지 않은 곳에 백성이 있습니다. 작지만 잠시 군사를 쉬게 하면서 구원병을 기다리기에는 넉넉합니다. 그 말에 한가닥 희망을 건 관공은 맥성으로 갔다. 군사를 나누어 내 성문을 굳게 지키게 한 뒤 장수들을 불러놓고 의논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조로가 일어나 말했다. 이곳은 상용과 가까운 땅입니다. 유봉과 맹달이 상용을 지키고 있으니 되도록 빨리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 구원병을 보내달라 하십시오. 많지 않더라도 그 군마를 보탠 뒤에 서천으로 오는 대병을 기다린다면 군사들의 마음은 절로 가라앉을 겁니다. 관공도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보낼까를 의논하고 있는데 문득 군사 하나가 달려와 말했다. 오병들이 벌써 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거기 다급해진 관공이 여럿을 보고 물었다. 누가 이 애움을 뚫고 상용으로 가서 구원을 정해보겠느냐? 제가 가보겠습니다. 요화가 선뜻 나서며 소리쳤다. 관평도 그 일은 요화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듯 함께 나서며 말했다. 내가 장군을 도와 적의 두꺼운 애움을 뚫어보겠소. 그러자 관공도 더 헤아리고 어쩌고 할 틈이 없는지 그 자리에서 글 한 통을 써서 요화에게 주었다. 요화는 그 글을 몸 깊이 감춘 채 마음을 굳게 먹고 말에 올랐다. 관평도 그런 요화를 따라 말에 올랐다. 요화가 성문을 뛰쳐나오자 동호의 장수 정봉이 바로 길을 막고 나섰다. 그러나 요화를 뒤따라온 관평이 힘을 다해 정봉을 들이치니 정봉은 마침내 견뎌내지 못하고 쫓겨 달아났다. 요화는 그 틈을 타 상용으로 빠져나가고 관평은 요화가 빠져나가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굳게 지킬 뿐 나오지 않았다. 유봉과 맹달이 상용에 있게 된 것은 그들이 거기서 세운 공 때문이었다. 원래 한중왕 유비의 명을 받들어 상용을 들어갔던 그들은 그곳에서 신탐이 무리를 이끌고 스스로 항복해온 바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땅을 얻었다. 그러나 한중왕은 오히려 그걸 더 큰 공으로 여겨 유봉을 부장군으로 올리고 맹달과 더불어 상용을 지키게 한 것이었다. 유봉과 맹달도 그 무렵은 관공이 싸움에 져서 고달프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의논하고 있는데 문득 사람이 들어와 알렸다. 관공이 요화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얼른 요화를 불러들이고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관공은 싸움에 져서 맥성에 계시는데 지금 형세가 몹시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촉당은 길이 멀어 하루아침에 원병이 올 수 없기에 특히 저를 이곳으로 보내 구원을 청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라건대 두 분 장군께서는 어서 빨리 상용의 군사를 일으키시어 우리의 위급을 구해 주십시오. 자칫 머뭇거리시다가는 관공께서 목숨을 잃으시게 됩니다. 요화가 그렇게 빌다시피 했다. 듣고 난 유봉이 요화에게 말했다. 장군은 잠시 돌아가시시오. 어떻게 계책을 한번 내어 보겠소.
이에 요한은 역관으로 돌아가시며 유봉과 맹달이 빨리 군사를 일으키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요한을 내보낸 유봉은 곧 맹달과 의논했다. 작은 아버님께서 매우 고단한 저주에 빠지셨다는데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어찌 보면 유비와 부자 지간의 의를 맺고 있는 유봉이 관공의 위급을 듣고도 한가롭게 그런 의논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이상했다. 그러나 맹달은 한술 더 떴다. 동호의 군사들은 날래고 장수들은 용맹스러운 데다 형주 9골은 벌써 적의 것이 되었습니다. 겨우 백성이 남았다고는 하나 그야말로 새할 만한 땅에 지나지 않지요. 거기다가 또 조조는 몸소 4~50만 대군을 끌고 마피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산성의 군사로 어떻게 그토록 강한 두 편의 적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가볍게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맹달이 그렇게 반대하고 나섰다. 유봉도 속마음은 그와 비슷했으나 아무래도 관공과는 걸린 명분이 있어 그대로 있기는 어려웠다. 흉내라도 내보겠다는 듯 다시 군사를 낼 뜻을 비쳤다. 나도 그건 알고 있어. 하지만 관공은 내 작은 아버님이신데 어찌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소. 작은 아버님이라고요? 맹달이 그렇게 빈정거려 놓고 비웃음 섞어 말했다. 장군은 관공을 작은 아버지로 여기시는지 몰라도 관공이 과연 장군을 조카로 여기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듣기로 전에 한중왕께서 장군을 세워 뒤를 잇게 하시려 하자 관공은 기뻐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뒤 한중왕께서는 왕위에 오르시고 나서도 장군을 세자로 삼으시고자 공명에게 물으신 적이 있지요. 그때 공명이 그건 집안일이니 관장 두 분에게 물으시라고 해서 한중왕께서는 다시 형주로 사람을 보내 관공에게 물으셨죠. 그런데 그때 관공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장군께서는 양아들이 대위까지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관공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중왕께 권하기를 장군을 멀리 보내 후환을 없이 하라고까지 했다 합니다. 따지고 보면 장군이 상용 같은 산성에 와 계시게 된 것도 모두 관공 때문이라 할 수 있지요. 이 같은 일은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어짜여 장군만 모르고 계십니까? 그 대단한 작은 아버지를 위해 뭐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려 하십니까? 말투로 보아 맹달은 전부터 관공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왔음이 틀림없었다. 관공은 젊을 때부터 유비와 함께 지낸 사람이요. 맹달은 서천을 얻을 때 새로 유비 편에 든 사람이라 어떤 알력이 있을 법도 했다. 그제서야 유봉도 마음이 정해진 것 같았다. 군사를 일으킬 생각 대신 발뺌할 궁리에 들어갔다. 그대의 말이 비록 옳다 해도 어떻게 요와의 청을 거절할 수가 있겠소. 그야 쉽지요. 이 산성은 이제 겨우 우리 쪽으로 붙어서 백성들이 마음이 아직 온전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십시오. 그 때문에 군사를 일으킬 겨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 이곳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된다고 하시면 넉넉히 구실이 될 겁니다. 맹달이 동안 미리 생각해 둔 것처럼 그렇게 일러주었다. 유봉도 마침내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이튿날 요화를 불러들여 말했다. 이 산성을 얻은 지가 오래지 않아 아직은 다른 곳을 구해낼 겨를이 없소. 아무래도 군사를 갈라 맥성으로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소이다. 그리 되면 관공께서는 돌아가시고 맙니다. 부디 구해주시오. 요화가 깜짝 놀라 이마로 땅을 짖짖으며 그렇게 소리쳤다. 그러자 이번에는 맹달이 나서서 유봉을 거들었다. 우리가 이번에 간다 해도 이는 마찬가지요. 한 잔 물로 어찌 한 수레의 장작에 불을 끌 수 있겠소. 장군은 어서 돌아가서 촉에게 대군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도록 하시오. 그 말을 들은 요한은 크게 울며 그들에게 매달려 구해주기를 정했다. 몇 마디 더 듣기도 전에 유봉과 맹달은 차갑게 소매를 떨치며 방을 나가버렸다. 그제서야 요한은 일이 글러버린 줄 알았다. 항중왕을 찾아가 구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등에 올랐다.
그러나 아무래도 유봉과 맹달이 괘씸해 한바탕 욕설을 퍼부은 뒤에야 성을 나와 성도로 향해 달렸다. 이때 맥성의 광공은 상용의 군사들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요하가 떠난 지 여러 날이 되도록 어리친 개새끼 한 마리 오지 않았다. 광공이 거느린 군사를 짜 기껏 5,600명으로 그나마 태반이 닫힌 몸이었다. 거기다가 성 안에는 양식마저 없어 어려움은 더욱 컸다. 하루를 천년같이 보내고 있는 광공에게 어느 날 문득 군사 하나가 들어와 알렸다. 선벽 아래서 한 사람이 화를 쏘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군우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광공이 그를 들여보니 바로 제갈근이었다. 광공은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제갈 공명의 낯을 보아 그를 예로 맞아들이고 차를 대접했다. 찻잔을 비운 제갈근이 조심스레 찾아온 까닭을 밝혔다. 나는 오후에 명을 받들어 특히 장군께 권하려고 왔소. 옛부터 시무를 아는 이가 참으로 뛰어난 인물이라 했소이다. 이제 장군이 다스리던 한상의 9공올은 몽땅 남의 손에 넘어가고 남은 것은 겨우 외로운 이성 하나뿐이오. 거기다가 안으로는 양식이 없고 밖으로는 구원병이 없어 그 위태롭기가 아침 저녁을 기약하기 어렵게 되었소이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오후께 귀순하여 다시 영주를 다스리려 하지 않으시오. 그 길만이 장군도 살고 가솔들도 보전할 수 있는 길이니 부디 깊이 헤아려 정하시오. 그러자 광공은 정색을 하고 제갈근을 꾸짖었다. 나는 한날 해랑 땅의 무부로서 내 주인으로부터 형제의 대접을 받으며 군우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어찌 그 하늘 같은 을을 저버리고 적국에게 항복하란 말인가. 성이 깨어지면 그대로 죽을 따름이다. 옥은 부서질지언정 그 흰빛을 가려하지 않고 대나무는 불탈지언정 그 고듬을 이르려 하지 않는다. 내 몸은 비록 죽더라도 깨끗한 이름은 죽백에 드리워 전년을 살 것이니 그대는 여러 소리 말고 이만 성을 나가라. 나는 오직 손검과 죽기로 싸울 뿐이다. 그리고 그래도 제갈근은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오후께서는 군우와 더불어 옛적 진과 진이 그랬듯 화친을 맺고 함께 조조를 쳐 한시를 되일으키시려 하실 뿐 단 뜻은 조금도 없소. 그런데도 군우께서는 어찌 그렇게 어렵고 삐뚤어지게만 보고 계시오. 이때 광공 옆에 있던 관평이 칼을 빼들고 나와 제갈근을 배려했다. 젊은이의 혈기로 더 참지 못하고 그렇게라도 제갈근의 입을 막아보려는 생각에서였다. 광공이 그런 양아들을 말렸다. 저 사람의 아우 공명은 촉에서 네 큰아버님을 돕고 있다. 지금 만약 저 사람을 죽이면 그들 형제의 정을 상하는 게 되니 너는 참아라. 그러고는 좌우를 돌아보며 호령했다. 저 사람을 끌어내 성 밖으로 내쫓아라. 일이 그쯤 되자 제갈근도 더 말해봐야 소용없음을 알았다. 얼굴 가득 부끄러운 빛을 띠며 말에 올라 성을 나가버렸다. 송건에게로 돌아간 제갈근은 불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광공의 마음이 새나 돌처럼 굳어 아무래도 달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송건은 성을 내기에 앞서 감탄부터 했다. 참으로 충신이로구나. 그가 그러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는가. 제가 그 운수를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여범이 문득 그렇게 말하며 점괘를 뽑기 시작했다. 나온 꾀는 지수사의 현무가 응하고 으뜸되는 적은 멀리 달아난다는 글귀였다. 으뜸되는 적은 멀리 달아난다는데 장군은 어떻게 관우를 사로잡겠소. 점괘와 풀이를 본 송건이 새삼 걱정이 되는지 여몽을 보고 물었다. 여몽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멀리 달아난다 해도 아주 우리 손을 벗어나는 것은 아닐 것인즉 그렇다면 바로 내가 꾸미고 있는 바와 꼭 같습니다. 관우가 비록 날개가 돋아 하늘로 솟는다 해도 내가 젖은 그물을 끝내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게 어떤 계책이요?
송건이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얼굴로 여몽에게 물었다. 제가 보기에 관우는 군사가 적으니 달아난다 해도 반드시 큰 길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맥성 북쪽에 한 갈래 험한 샛길이 나 있는데 관우는 틀림없이 그 북쪽 길을 고르겠지요. 먼저 주연에게 날랜 군사 5천을 주어 맥성 북쪽 20리 매복해 있게 하십시오. 주연이 과연 관우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 손건이 다시 여몽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물었다. 아닙니다. 주연은 구태여 관우와 맞서 싸울 것조차 없습니다. 관우가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그 뒤만 후려쳐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적은 싸울 마음이 없어 틀림없이 임저 쪽으로 달아날 겁니다. 관우를 사로잡는 것은 바로 그 임저에서의 일이 될 겁니다. 반장에게 골라 뽑은 군사 500을 주어 임저 산기슭 샛길에 매복시켜두면 관우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몽은 단숨에 그렇게 대답한 뒤 한 가지 당부를 덧붙였다. 지금부터 장수와 군사를 보내 맥성을 공격하되 북문 쪽은 남겨두도록 하십시오. 관우가 그리로 달아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송건이 들어보니 실로 빈틈없는 계책이라 여범에게 다시 그 일을 성패를 점쳐보게 했다. 여범이 한 번 더 점괘를 뽑아본 뒤 말했다. 이번에는 적의 우두머리가 서북쪽으로 달아나기는 해도 오늘 밤 해시에는 반드시 사로잡히란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손권도 기뻐해 마지 않았다. 곧 주연과 반장에게 각기 한 갈래 군사를 나누어 주우며 군령에 따라 알맞은 곳에 숨어 있게 했다. 한편 맥성의 관공은 제갈근을 내쫓은 뒤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군마를 점거해봤다. 모두 합쳐 300명 남짓인데 그나마 군량이 떨어져 더 버티기 어려웠다. 거기다가 성 밖의 오병은 그날 밤도 큰 소리로 성 안의 관공을 따르고 있는 군사들의 이름을 불러대 성벽을 넘어 달아나는 군사가 또한 여러 되었다. 이 일은 그 지경인데 기다리는 구원병은 오지 않으니 아무리 관공이라도 뾰족할 수가 없었다. 왕보를 쳐다보며 탄식 섞어 물었다. 지난날 공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진심으로 후회스럽소. 오늘 이같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으니 앞으로 어찌했으면 좋겠소. 왕보가 울며 대답했다.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오늘의 일은 비록 강태공이 되살아난다 해도 어찌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조루가 결연히 말했다. 상용의 군사가 오지 않는 것은 유봉과 맹달이 군사를 묶어두고 움직이지 않을 까닭입니다. 그런데도 군우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 외로운 성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서 맥성을 버리고 서천으로 달아나십시오. 그곳에서 군사를 정비해 다시 이 땅을 찾도록 꽤 보십시오. 그 말에 관공도 다시 힘이 솟는 듯했다. 내가 보기에도 이제는 그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해보세. 그 말과 함께 성벽 위로 올라가 사방을 돌아봤다. 내 성문 밖에 모두 동호의 군사들로 덮였는데 그 중에 북문 쪽이 다른 데 비해 좀 덜한 듯했다. 저기 북쪽으로 가면 지세가 어떠냐? 관공이 맥성 토박이 하나를 찾아오게 물었다. 그 토박이가 아는 대로 대답했다. 모두가 산기슭의 좁은 길인데 서천으로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알맞은 지세였다. 관공이 별 의심 없이 마음을 정했다. 오늘 밤 저 북문으로 나가야겠구나. 그러자 생각 깊은 왕보가 가만히 말렸다. 산속 좁은 길에는 적의 매복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큰 길로 나가시지요. 조금만 헤아려 보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말이었으나 거기서 다시 관공의 자부심이 이를 그르쳤다. 매복, 설령 쥐새끼 같은 무리가 좀 숨어있다 한들 두려울 게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고는 데리고 갈 군사들에게 떠날 채비를 시켰다. 이미 관공의 마음을 돌려놓을 길이 없음을 안 왕보가 눈물로 당부했다. 가시더라도 부디 마음을 차분히 가지시어 무리하지 마시고
옥체를 보증하십시오. 저는 군사 102명만 남아 죽기로 이 성을 지켜보겠습니다. 설령 성이 깨트려지더라도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니 바라건대 군우께서는 빨리 돌아와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그 말에 무쇠 같은 관공도 쏟는 눈물을 어찌하지 못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를 작별을 눈물로 나눈 뒤 관공은 떠날 채비에 들어갔다. 허수아비에 무기와 옷을 걸쳐 성벽 여기저기 세워두고 사이사이에 몇 안 남은 군사를 배치해 많은 군사가 성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주창은 여기 남아 왕보와 더불어 맥성을 지키도록 하라. 그날 밤 관공은 그렇게 영을 내리고 자신은 관평 조로 및 200 남짓한 군사들과 더불어 낮에 보아둔 북문으로 지고 나갔다. 정령도를 휘둘러 가로막는 적병을 흡고 달리기를 20리나 됐을까 문득 앞상 우묵한 곳에서 북소리 징소리가 울리며 한때의 군마가 쏟아져 나왔다. 앞선 장수는 주연이었다. 운장은 달아나지 마라. 어서 항복하여 죽음을 면하는 게 어떠냐. 주연이 창을 낀 채 길을 막으며 소리쳤다. 이름도 모를 졸개로만 보이는 주연이 그렇게 길을 막자 관공은 벌컥 화가 났다. 그대로 말을 박차며 칼을 휘둘러 주연을 덮쳤다. 관공의 기세에 눌렸는지 원래 받은 영이 그러한지 주연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않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관공은 이긴 기세를 타고 그대로 주연을 뒤쫓았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문득 한 차례 북소리가 나더니 사방에서 복병이 쏟아져 나왔다. 원래 군사가 많지 않던 관공은 새카맣게 쏟아지는 적병을 보자 더 싸울 마음이 없었다. 주연을 버리고 임조로 가는 샛길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주연이 기다렸다는 듯이나 군사들을 재촉해 그런 관공을 뒤쫓았다. 밤길을 이리저리 내딛는 중에 관공이 거느린 군사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거기다가 미처 오리도 가기 전에 다시 앞에서 함성이 크게 울리며 불길이 일었다. 여몽의 명을 받고 숨어서 기다리던 반장이었다. 반장이 칼을 꼬나들고 기세 좋게 말을 몰아 관공에게 덤볐다. 역시 이름 모를 장수가 감히 자신에게 덤비는데 화가 난 관공도 정령도를 휘둘러 그를 막았다. 그러나 반장 또한 삼합을 채우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속 같아서는 뒤쫓아가 단칼에 쪼개놓고 싶었지만 이미 주연에게 한 번 속은 관공이라 반장을 뒤쫓을 마음이 없었다. 길이 열린 것만도 다행으로 알고 내쳐 산길을 내달았다. 얼마쯤 가다 보니 관평이 뒤따라와 알렸다. 조로가 난군 중에 죽었습니다. 경황이 없는 중에도 관공은 그 소리를 듣자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다. 맥성에 남게 된 왕보와 더불어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더 급한 것은 우선 적병이 쳐둔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내가 앞장서서 길을 열겠다. 너는 뒤를 막아라. 이윽고 가슴속의 슬픔을 억누른 관공이 관평에게 그렇게 소리치며 말을 박찼다. 어느새 그를 따르는 군사는 겨우 10명 남짓했다. 한참을 가니 결구라는 곳이었다. 양쪽이 모두 산인데 산 기슭에는 억새와 잡목이 빽빽했다. 저기 군사를 숨길 만한 곳이라 생각은 들었으나 오경이 다 돼 갈 길이 급했다. 날이 맑아 뒤쫓는 적병에게 시달리는 것보다는 억지로 뚫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관공은 그대로 말을 몰았다. 달린 지 얼마 안 돼 과연 크게 함성이 일며 양쪽 산기슭에서 복병이 쏟아져 나왔다. 창칼 대신 갈고리를 매단 긴 장대와 던지는 밧줄을 들고 있는 것이 관공을 사로잡으려는 듯 같았다. 관공이 그래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 했으나 여몽이 젖은 그물은 너무도 촘촘했다. 적병들은 먼저 관공이 탄 말을 밧줄로 걸어 넘어뜨리고 뒷이어 말에서 떨어진 관공에게 덮쳤다. 한스럽게도 관공에게는 멋지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을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다. 말없이는 자루 긴 정령도도 아무 쓸모 없었고 이미 엉켜붙은 적병들은
뽑을 틈조차 주지 않았다. 개미떼처럼 달라붙는 적병들을 맨주먹으로 후리치며 버티다가 끝내는 반장의 부장 마충이란 자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관평은 관공이 사로잡혔다는 소리를 듣자 급히 달려가 구하려 했으나 뜻까지 못했다. 군사들을 이끌고 뒤쫓던 주영과 반장이 어느새 등 뒤에 이르러 관평을 에워싸 버린 것이었다. 그래도 관평은 기죽지 않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다가 끝내는 또한 사로잡히고 말았다. 날이 훤히 밝았을 때는 관공 부자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손권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손권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문무 관원들을 자기 장막에 불러 모아놓고 관공이 끌려오기만을 기다렸다. 오래잖아 마충이 조개들과 함께 에워싸듯 관공을 끌고 손권 앞에 나타났다. 지난날 관공으로부터 당한 여러 차례의 수모를 생각하면 그가 밉살스럽지 않을 까닭이 없었으나 송건은 짐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장군의 덕을 사모하여 옛적 진과 진이 그러했듯 서로 화친하려 했는데 장군은 무슨 까닭으로 마다하셨소. 장군은 또 지난날 스스로 전하에 맞설 사람이 없다고 여기신다 했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이 몸에게 사로잡힌 바 되셨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 송건에게로 돌아와 일해볼 생각은 없으시오. 미움보다는 인물에 대한 욕심을 앞세우는 게 과연 천하의 셋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주군다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짓밟힌 자부심 때문에 속이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는 관공에게는 그게 꼭 야유처럼 들렸다. 관공이 문득 수염을 부르르 떨며 소리 높여 꾸짖었다. 닥쳐라, 이 눈알 푸른 어린 놈. 수염 붉은 쥐새끼야. 나와 유황숙은 일찍이 복사꽃 동산에서 을을 맺고 한시를 일으키려고 맹세했다. 어찌 너같이 한을 저버린 역정놈과 한패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 잘못하여 네 놈들의 간사함께 빠졌으니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다. 여러 소리 할 게 무엇 있느냐. 그래도 송건은 그런 관공을 탓하지 않았다. 못 들은 채 제 사람들 쪽을 돌아보며 슬며시 물었다. 운장은 세상에 다한 호걸로 나는 그를 매우 아껴왔소. 이번에 두터운 예로 대접해 그에게 항복을 권해보고 싶은데 그대들의 뜻은 어떠시오? 그러자 주부 좌함이 일어나 말했다. 아니 됩니다. 지난날 조조가 저 사람을 얻었을 때 조조는 저 사람을 후에 봉하고 사흘의 작은 잔치 닷새에는 큰 잔치를 열어 그 마음을 사려 했지요. 말이 오르면 금을 걸어주고 말에서 내리며 은을 걸어줄 만큼 은혜를 베풀고 예를 다했으나 끝내는 저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없었지요. 오히려 관을 지키는 장소를 열어 죽이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쯤에 이르러서는 돕을 옮겨서라도 저 사람의 칼끝을 피하려 했을 만큼 조조를 몰아댔던 겁니다. 주공께서 이왕이 저 사람을 사로잡으셨으니 어서 죽여 뒷날의 겉정거리나 없애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저 사람 때문에 조조 같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송건도 갑자기 떨떠름해졌다. 한동안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이윽고 씁쓸한 얼굴로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다. 운장 부자를 끌어내 목 베어라. 이에 관공과 관평은 모두 끌려나가 목숨을 잃으니 때는 거난 24년 4월이었다. 24년 10월이었다. 그때 관공의 나이는 58이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그를 노래했다.